오늘은 저의 인생책 5권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주제더라고요. 인생책 그러면 최소한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막 영화 빨리감기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내밀한 것이더라고요. 저의 관심사, 고민, 흥미, 그리고 저의 수준까지 막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생각해서 제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인생책 5권을 신중하게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중1 때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 중학생이면 책상 위에 이거 한 권 정도는 꽂혀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바람에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거의 이 시기에 산 책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책만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이 1980년 8월 20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2,500원짜리 책이에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보다 훨씬 예쁘고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이 책은 이렇게 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기 되어 있고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사실 윤동주 시인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위해서 5편을 찾아가면서 한 줄 한 줄 읽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후기들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요. 이 책의 후면에 윤동주 시인의 동생이 쓴 후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요. 윤동주 시인이 그 방학 때 용정에 왔을 때 그야말로 소를 끌고 배옷을 입고 거리를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윤동주 시인에게 한동안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배옷을 입고 소를 끌고 거리를 다니는 윤동주 시인을 꿈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 또는 뭐 앙드레 지드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읽을 것만 같은 그런 책을 막 더 많이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중2병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책, 명작 위주로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러다가 고1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는 잊어버렸어요. 너무 낡아서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새 책을 한번 사봤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도요, 제가 사실 선생님 때문에 읽게 됐는데요. 제가 교무실 청소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 책상에 그리스인 조르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예전에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진이 표지였거든요. 근데 까만 책 표지에 어떤 남자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으스스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름도 이 책 제목도 굉장히 뭔가 으스스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끌렸어요. 바로 그날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너무 저질인 거예요.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책이어서 이럴 줄 몰랐는데 조르바가 너무너무 바람둥이에다가 여자를 굉장히 성적 대상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같이 잔 여자들의 치모로 베개를 만들어서 잤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또 치모가 뭔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 난감해하면서 사전을 막 찾아서 정말 이거 맞아? 이렇게 당황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이 책을 지금 제가 처음 봤다면은 아마 안 읽고 집어 던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를 줬어요. 뭔가 성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끌렸던 건 조르바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 치열하게 사는 것, 매사, 매순간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런 조르바의 모습 자체가 저를 굉장히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부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요.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알릴레오에서도 그 조르바를 했고요. 그리고 고미숙 선생님도 조르바와 관련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직접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전에 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길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현대인들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저는 이 책 이후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 굉장히 흥미가 커졌고요. 그래서 그의 다른 책을 대여섯 권 더 사서 읽었습니다. 돌의 정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고 성자 프란체스코 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만난 이후에 사실은 카잔차키스라는 이 굉장히 신중한 지식인 이 작가조차 사실은 조르바처럼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이성과 영혼이 모두 온전히 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 그의 묘비명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저도 정말 너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책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아이를 낳고 어른이 돼서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저절로 큰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큰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정말 내 딸의 모습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자꾸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고요. 그렇다고 계속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막 책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심리학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은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성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시집도 많이 보고 기도문도 많이 보고 어찌됐든 이 책의 내용은요.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는데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나의 자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은 그 관계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우울증 또는 결혼을 한 이후에 부부 사이의 불화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당신이 완벽주의로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막 일 중독자,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그걸로 계속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발생해요. 저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지난날에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압박으로 말미암아서 번번이 자신이 칭찬받고 싶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딸 그리고 저 이 둘의 문제점 위주로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딸의 문제가 내가 어떠한 점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이 책이 딱 저에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제가 빨리 읽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내면 아이와 화해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치유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나의 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를 받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비교적 빨리 저의 문제를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 우리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도 제가 막 개가천선해서 딸한테 엄청난 좋은 엄마가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전과 같은 과오를 겪거나 아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모든 것을 아이 탓으로 돌리고 화를 내고 이러지는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제가 변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몸에 갇힌 아이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나이 40이 조금 넘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살은 한 30대 후반부터 쪘는데요.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40이 넘으면서 제가 이렇게 늙고 살찐 것이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존감이 낮아졌고요. 그렇다고 막 살을 빼기 위해서 제가 한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봤느냐? 전혀 그런 적 없고요. 저는 배고픈 것을 못 참으니까 그렇지 않고, 운동도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운동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불안감만 갖고 불편한 감정만 갖고 살이 찌게 된 거죠. 우울하고 부끄럽고 살찐 나 자신이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몸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그 정희진 여성학자의 서평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평을 읽으면요, 이 책이 정말 푹 빠지게 돼요. 꼭 읽어보고 싶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서평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제가 우리 아이가 그 다니던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강의도 들었어요. 이 책은 수지 오바크가 쓴 건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폭식증을 치료한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썰을 잘 풀어도 정희진 선생님처럼 서평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정희진 해서 이 몸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한번 검색으로 넣어보시면요, 서평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외모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사실 지독한 외모지상주의자거든요. 이 책을 읽을 즈음에 저는 정말 그 살찌고 늙어가는 그 미워지는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렇다고 건강하게 운동하지도 않고 계속 우울증만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책을 만나면서 그나마 늙어가고 살쪄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온전히 저 자신이 막 이렇게 또 개과천선된 건 아닙니다. 아마 저는 이 책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옆에 두고 수시로 약처럼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꿈꾸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칼을 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신 책이죠. 좀 약간 이 책은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 책은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몸에 밴 어린 시절, 이 책은 프로이드 심리학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것입니다. 기초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아들러 심리학을 입문하는 대표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와 프로이드와 융, 이 세 사람은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동료로 같이 그러니까 일한다기보다 같이 연구하기도 했다는데요. 두 사람의 그 이론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아들러는 인간 행동의 본질적인 그 조절 요소가 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의 절대적인 결정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성적 본능이 아니고 의지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부정적이고 열등감이 많은 청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저자가 썼는데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철학자와 고가 후미타게라는 프리랜서 작가가 함께 쓴 책이고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은 사람이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가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불행은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고 나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불행하거나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인이 스스로 기존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하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책의 그 청년하고 마음이 거의 99.9% 싱크로율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정말 많아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웃기시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일면 진실인 것이라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의 서평을 보면 수준이 낮다거나 비현실적이다라거나 그냥 평범한 자기계발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이론은 저에게는 다 진리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분명 있고요. 없을 리 없죠. 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영원히 멈춰서 과거 탓만을 할 수는 없고 내 내면 아이를 치료하고 자신의 의지력으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에게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제목 자체가 없어요.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정말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까 몸에 갇힌 사람들처럼요. 이 두 책은 저에게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도 제 몸에 온전하게 체화되지 않고 있고요. 읽을 때마다 불만이 계속 이렇게 치솟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불편함이 계속 생기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소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체화될 때까지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래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 인생책 5권을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를 변화하게 해준 책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변화를 꿈꾸며 계속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을 책 속에서 계속 찾아 나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책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